그럼 공초 선생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앞에도 말했습니다마는 공초 선생님이 도시아대학의 종교철학과를 입학하신 것은 1923년입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시인 정지용이 도시아대학 영문과에 또 입학을 합니다. 1923년이죠. 그리고 또 20년 뒤에 1943년에는 시인 윤동주가 도시아대학 영문과에 또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 참 한국의 대표적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저기 시인이신 개화기 시인이신 공초 선생은 1913년. 그 다음에 또 현대시 아버지라고 하는 정지용은 1923년. 그리고 우리가 민족 시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도시아대학의 영문과 다니시다가 정말 일제의 그런 악마적 그런 만행에 의해서 일찍이 순절하신 윤동주 시인도 1943년 그런 인연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렇게 개화기 초입에서 종교철학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문과나 무슨 그런 문학과도 아니고 종교철학과를 이수하셨으면은 그 공부가 얼마나 깊으셨겠습니까? 또 그 시대의 그런 분들은 이미 어렸을 때 한문학에 아주 충실하셨어요. 거의 정지용 같은 분도 한시 같은 걸 다 읽고, 소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월도 한문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참 그런 분들이 한문을 버리고 우리말, 우리 글씨를 쓰셨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저는 그렇게 늘 말합니다. 일제강점기에 항일기에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어른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중근, 윤봉길 같은 의사들도 있지만 독립군들, 독립운동 희생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만 해도 저희 선친께서 일제강점기에 3년이나 서대문 형무소에서 투옥을 하셔서, 제가 독립유공자의 아들입니다. 나라에서 저한테 훈장도 주고 또 뭔가 매월 또 무슨 그런 보훈 지원금도 받습니다만은, 그런 분들도 애국자지만 저들이 내 나라의 말과 글을 떼었습니까? 저는 그런 학교를 안 다녀봤습니다만 그때 도시에서 학교 다닌 사람들은요, 저는 해방 후에 학교를 입학해서 국민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안 받았지만 도시에서 사람들은 이런 다음 선생님이 딱지를 20장을 준대요. 그럼 지고 있는데 무심코 한국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딱지를 뺏는데요. 그래 보니까 너 딱지 얼마 남은 딱지가 없으면은 매를 맞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시면 괜히 우리말 한마디 써가지고 학교에서 한마디 써가지고 매를 맞지 않으려고, 딱지를 뺏기지 않으려고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과 우리 글을 놔두고 그걸 안 하면은 그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 아닙니다. 피가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우리 단군이 자손이라고 같이 있지만은 언제 어느 나라의 피가, 어느 민족의 피가 우리 몸속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혈액형도 다 다르고요. 민족은 언어입니다. 말과 글이 있어야 민족이지, 그게 없으면 민족이 소멸됩니다. 정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민족은 벌써 소멸됐을지도 모릅니다. 말이 있어야, 언어가 있어야 민족이거든요. 그럼 일제강점기에 우리말, 우리 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말, 우리 글로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수필도 쓰고 희곡도 쓰고 평론도 하고 그거를 하셨던 분들은 총칼로 나라 지킨 분 이상으로 저는 또 한 애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초 선생도 그런 정신적인 사상이 있으신 분이었고요. 그런데 공초 선생을 왜 그렇게 구상 선생은 그렇게 스승으로 모셨는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해마다 올해도 6월 3일 날 돌아가신 날짜입니다. 서울신문사에서 오후 3시에 공초 문학상을 시상했습니다. 저는 공초 숙모의 대표로 나가서 제가 경과도 말씀드리고 또 심사위원장으로 말씀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또 공초 선생 추모담도 얘기하고 그리고 수유리 빨래골에 있는 공초 선생 산소에 가서 꼭 제사를 지냅니다. 수상자가 먼저 저를 우리나라 큰 시인들이 다 수상을 하셨어요. 저는 수상을 못했습니다. 왜? 제가 상을 주는 입장에서 어떻게 제가 저를 상을 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만은 이 공초 선생을 그렇게 모시던 구상 선생님은 왜 이분을 그렇게 크게 모셨을까? 그분의 말씀을 빌리겠습니다. 구상 선생은 공초 선생을 무위이화의 구도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없을무 할위 마리이 될화 무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뭘 이뤄놓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밥을 일려면 쌀로 솥에다가 이렇게 물을 넣고 불을 떼고 이렇게 밥이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밥이 거기 되고 있는 거야. 이런 거는 대단히 이게 노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또 정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도 뭘 하겠다고 하고서 또 뭐 못하는 일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도 그렇고 우리가 뭘 하는 건데 그 무위위하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그것이 뭔가 이뤄내는 그 정신적인 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구상 선생은 이 어른을 무위이화의 구도자 알았습니다. 이제 구할구 길도 사람 자자인데 구도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도를 아까도 제가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구도라고 한 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노자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장자가 사람 사는 길에 무엇인가 있다. 그것을 나는 도라고 이르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자 공초 선생께서 뭘 하셨습니까? 결혼을 하셨나요? 아들, 딸이 있으십니까?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습니까? 어디 큰 산에 가서 무슨 뭐 젊은 날에는 뭐 절도 다니시고 그렇겠지만은 어디 무슨 돌을 닦으셨습니까? 어디 교회 가서 목회자도 하셨지만은 무슨 그렇게 큰 일을 하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왜 무위화의 구도자? 그분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교회 가서 뭐 설교를 하시거나 또 어디 나가서 막 뭐 민주주의를 다오 뭐 독립을 다오 싸우셨거나 그건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도를 찾으셨단 말이죠. 그거야말로 엄청난 일이죠.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소유라는 말도 씁니다.
없을무 바소 있으려.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소유하지 소유. 재산도 갖고 아들도 갖고 부인도 갖고 집도 갖고 좋은 자동차도 갖고 뭐 통장에 돈도 갖고 이런 것을 가지면 소유죠. 그런데 무소유란 말을 법정 스님도 무소유란 수필집을 내긴 있습니다만 그 스님을 다 통해 그분도 큰 절도 있으시고 다 있으셨어요. 사는 집도 있으시고. 공초 선생은 집이 있으셨나요? 여기저기 떠돌면서 주무셨어요.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동가식 서가숙 어디 정처가 없어요. 누구 하나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누구 하나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초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까지 매년 산소에 제사를 지낸 분은 딱 한 분. 아마 어느 정치가도 그런 일 없어요. 딱 공초 선생은 우리가 꼭 제사를 지냅니다. 또 공초 문학상도 서울신문사는 큰 신문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상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 뭐 대학 총장도 하고 뭐 제자도 많고 뭐 돈도 재산도 막 아들 딸들이 뭐 출세도 하고 한 사람들 그게 없어요. 아들 딸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분은 왜 그런 걸 돌아가시고 나서 큰 문학상도 있고 여기 건국대학교에서는 왜 그 기념 이렇게 그 유물을 또 다 하고 그런 문의는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다 버리셨는데 버렸는가 했더니 더 많은 걸 요 작은 재산이나 뭐 이런 집이나 뭐 요런 것이 아니라 더 큰 우주 같은 걸 가지셨고 그렇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셨는데 더 큰 걸 이루셨다 이거야. 그거를 정말 여러분들한테 알아듣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뭐가 무이와의 구도자냐? 자, 일제가 왔어요. 일제가 강점기가 끝나고 광복이 왔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뭐 이제 우리나라가 됐으니까 일본을 쫓겨가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뭔가 다 판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확 바뀌고 새 세상이 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친일한 사람이나 친일 안 한 사람이나 일제 때 뭘 했던 사람, 도둑질 무슨 사람이나 전부 다 한 자리 하겠다고 나오지 않았겠어요. 제가 대학 총장도 하고 싶고 신무사장 뭐 것도 없고 장관도 하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다 뭔가 자기가 많은 우리나라의 선각자들이 다 그랬죠. 있었죠. 그런데 가령 누굽니까? 이광수나 최남선 같은 사람은 민족반역자 재판소에 가서 징역살이도 했어요. 공초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안 하셨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그런 것, 이런 엄청난 시를 쓰면서도 아시아마병에서도 그런 건 다 큰 스케일이죠. 그런데 정규 5년 종교철학과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돌아오셔서는 영어 선생도 하셨어요. 고등학교에서. 저는 지금도 영어라면은 검은 건 글자고 흰 건 종입니다. 읽을 줄도 몰라요. 근데 제가 보면은 그 다방에서 타임즈 같은 걸 끼고 다니셔요. 저보다 얼마나 저희 세대도 아니고 할아버지 뻘 세대예요. 그런데 타임즈를 읽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대학 총장도 할 수 있고 뭐 또 혹은 신무사장도 할 수 있고 어떤 높은 관직에도 오를 수 있는 분인데 아무것도 안 하셔. 혼자 아무것도. 집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구상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은 걸 볼게요. 강 위에 배를 타지 않습니까? 좀 작은 배를 타는데 배전에 배가 이제 오른편, 왼편 두 쪽에 있는데 다들 오른편만 타고 있고 왼편은 비워놨으면 배가 뒤집힙니까? 안 뒤집힙니까? 예? 이 고르배를 탔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전부 다 오른쪽만 타고 왼쪽은 아무도 안 타면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뭐 출발도 못하고 뒤집히고 상봉 이쪽으로 앉으라고. 그렇습니다. 해방이 되니까 광복이 되니까 다들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거기만 앉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그 자리에 누가 앉으셨냐.
공초 오상훈 선생님 한 분만 거기 앉으신 거예요. 여기는 한 10명, 20명, 100명이 앉았다면 여기 딱 한 분만 거기 딱 앉아있는 거예요. 배가 안 뒤집혔어. 뭐 흔히 우리가 일당백이라는 말을 합니다만 그런 분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빈자리를. 뭐 정치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나라에 가서 뭐 국회의원 하겠다, 뭐 또 뭐 대통령 하겠다, 뭐 할 만한 분인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렇게. 그래서 무위이화의 구도자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현대의 아성 그러셨어요. 되게 공자를 성인이라고 하고 맹자를 아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상 선생님이 늘 그 대구 피난 시절부터 뵙기를 이분은 그냥 어떤 우리가 아는 그런 뭐 이렇게 집도 절도 없으니까 무슨 요새 같은 노숙자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알겠죠. 왜 뭐가 무의화의 구도자고 아성이냐. 그러니까 구상 선생은 상당히 뭡니까? 많은 분들을 아셔요. 왜냐하면 구상 선생은 해방 전에 북한에서 시를 쓰셨는데 그 형님은 그 가톨릭 신부인데 인민군에 돌아가셔요. 그런데다가 이분이 응양이라는 그 시를 써가지고 그쪽에서 뭐 그 인민재판 같은 거 그 뭔가 뭐 반동 뭐 이런 걸로 해서 몰래 탈출해서 대구로 내려오십니다. 거기서 공초생을 배운 거야. 다방에서. 공초 그때도 갈 데가 없으니까 다방에 가서 배웠는데 구상 선생님도 대단한 큰 분인데 그분을 뵙는 순간 딱 이분은 내가 평생으로 평생으로 모셔야 할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가 어떤 분을 이제 뵙는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송익필이라는 분인데 그건 아주 할머니가 종이 딸을 태어났어. 그 벼슬을 못하는데 아버지가 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벼슬을 할 뻔하다가 못하는 대학자인데 그게 누구냐면은 정말 참 성인 같은 율곡 선생도 사가불가로 쌍놈이라고 아무 상대 않는데 사가불가우 스승이라고 할지언정 친구라고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2살 차이인데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정가신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정경신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높은 벼슬들을 해. 그런데 이 송익필이라는 양반이 이제 글을 잘하니까 아주 쌍놈은 쌍놈이라도 그 집 양반댁을 드나드는 거야. 그게 어느 날 동생이 형한테 그런 거, 형님 참 남새 부끄럽소. 그 싼 것, 구복영감, 그 싼 것 좀 우리 집에 오지 못하게 하소. 그 싼 것이면 옛날에 그 양반 사는 할 때니까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오지 못하게 하소. 그런 거야. 가만히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사랑방에 이렇게 손님들이 있는데 마침 형과 아우가 다 있었어. 구복영감 못 오게 하라는. 근데 하인이 와서 구봉 스님 오셨습니다 하고 아뢰은 거야. 대문 밖에 오셨다고. 그게 형이 네가 나가서 모시거라 그랬어. 그 무슨 뜻이죠? 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 한 사람한테 모시라는 거는. 내쫓으라는 뜻 아닙니까? 가서 못 오게 하라 그런 뜻 아니에요? 이 사람이 송경신이라는 사람이 이제 벼르고 나간 거지. 에이 이 영감 내가 오늘 같은 망신 줘서 못 오게 할 거야. 나가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딱 보니까 대문 앞에 갓쓰고 벼슬도 안 하는 아주 이렇게
흰옷 입고 이렇게 사진. 땅에 무릎 꿇고 절을 해버렸어. 오셨습니까? 나중에 누가 놀렸어. 그 경신이한테. 너 왜 그 구복영감 누구 못 오게 한다더니 나가서 절했니? 그러니까 뭐 내가 절했나? 무릎이 저절로 꿇어졌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얼굴만 딱 봤는데 그냥 무릎 꿇은 거야. 그러니까 아마 구상 선생도 그렇게까지는 모르지만 공초 선생을 다방에서 늘 배우면은 뭔가 아우라도 있고 그분이 우러나는 어떤 정신세계 같은 게 우러나는 게 구상 선생 첫 시집도 서예가도 아닌데 구상이라고 큰 글자를 공초가 써준 걸로 해서 시집을 내고 그랬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무유사 구유다라서 또 하나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주의 컨덕터라는 말을 누가 했냐면 지휘자라는 말을 또 구상선생과 형제인 저기 파성 설창수라는 시인이 계셔요. 그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셨어요. 공초상 선생은 우주의 지휘자다 이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참 아무한테나 쓸 수, 그 양반도 대단한 그 진주 개천예술제라면 우리나라 최고의 그 광복하고하고 참의원까지 하신 분이고 그 구상 선생이 박정희 장군하고 생명의 은인이어가지고 뭐 장관도 해라, 뭣도 해라, 총리도 해라 다 싫다고 하신 분이 그 설창수의 대단한 선비신데 그분이 우주의 지휘자라는 거예요. 우주의 컨덕터라는 거야. 그분이 무슨 지휘를 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시간 때문에 모르지만 시를 하나 읽겠습니다. 우주의 컨덕터 이근배 공초선생 30주기에 6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93년 되겠죠. 주기 때 진주에서 올라오신 파성 설창수 선생은 공초선생을 우주의 컨덕터라고 하셨다. 우주의 컨덕터라고? 저 무한 공간의 불가 사이에 이 지구에서만 해도 무수히 나고 죽는 것들이 마구 내지르는 소리들을 공초선생은 지휘하셨다고? 그럴 법한 일이다. 누군가가 시인은 신의 다음 자리에 앉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공초선생이 말없이 담배를 피우실 때 세상 사람들이 권력과 이익을 쫓아도 무소유, 무정처를 호련히 가지실 때 공초선생은 남모르게 지휘봉을 내젓고 계셨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혼자 앉아서 세상을 지휘하고 계신 거야. 가만히 담배 피. 그런데 나는 까맣게 몰랐다. 내가 20살 안팎 그러니까 갓서울 서울에 올라와서 공초선생이 계시는 명동 한복판, 청동 서랍을 향지원 등을 드나들었는데 마지막 배운 것은 서대문 적십자병원이었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간 조계사 경례의 빈소에서 물기도 어지간히 울었었는데 조계사 대웅전에서 노산 이은상 작사 조가를 이흥렬 선생이 작곡하느라 풍금을 치실 때 옆에 서서 고독은 그의 지기를 따라 부르기도 했는데 국장만큼이나 장엄했던 장례식 날 수율이 빨래골에 자리 잡은 산소로 오르는 운구에 매달리기도 하였는데 공초 선생을 가까이 배울 때는 까맣게 몰랐다가 30년이 지나서야 겨우 귀가 열리다니 이 나라의 많고 많은 무인 가운데 문성 구상 선생이 유독 공초 선생을 모신 까닭도 공초 선생을 시인으로만이 아닌 이 시대의 스승으로 삼으신 까닭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우주의 컨덕터 거기까지
내 머리로 헤일 수 없지만 사람도 하늘만큼 넓은 수 있다는 것을. 이게 제가 썼던 시입니다. 여기 더 그런 인연을 다 썼는데 이걸 사람들이 정말 몰라요. 오죽하면 구상생이 앉은 자의 꽃자리니를 자기가 이렇게 하겠는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담배를 피웠는데 69세에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편찮으시니까 구상생이 서울 적십자병원에 입원시켜드렸어요. 그리고 매일 가서 이렇게 이제 공초 선생이 이제 청동 서라벌다방 그렇게 계실 때 보면은 저녁 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녁 다 해저물 때. 그분들은 왜 오시느냐 하면은 공선생을 모시러 가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계셨어. 구상 선생, 서정주 선생, 양명문 선생. 양명문 선생이 공소 선생을 한 번 또 오서 사신 일도 있대요. 그래서 구상 선생이 제일 많이 오셨어. 이분들은 서라벌다방에 오셔서 공소 선생을 모시고 가. 어디로 가겠어요? 집으로 가는 거야. 하루 뭐 매일이라도 주무실 방이 있으면 그때 다 집이 이렇게 넉넉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밤 주무시고 고깃국이라도 끊어드리고 하룻밤 주무셔서 여기서 뭐 용돈이라도 드리고 그렇게 보내드리려고 그런 게 구상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적십자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또 그때도 제가 이제 신축로에도 여러 군데 되고 또 5.16에서 주는 문광부에서 주는 신일상도 타고 해서 그때도 또 2개인가 탔어요. 그래서 선생님 다 돌아가시기 전에 선생님 제가 이런 상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잡고 그래야지 한 게 제가 마지막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도 눈물 나는 것은 이제 제가 61년에 신춘회했다고. 그게 61년 됐는데 그게 이제 그 해가 5.16 나던 해고 또 61년이 준비됐지만 그때는 4.19가 나서 새 정부가 들었지만 아주 나라가 어수선할 때입니다. 자유당 정권 없고 여러분들이 그런데 한 분은 공수장에 사촌 나랑 가자. 날 데리고 서울신문사 가시는 거예요. 내 서울신문사 신춘회 당선이니까. 사장실에 가는 거예요. 오종식이라고. 잘 아시죠? 이 사촌을 취직시켜라. 그러고 또 오셨어. 또 내가 나라도 좀 찾아다니며 얘기를 했으면 그것도 뭐라도 들어갔을 텐데 내가 또 그럴 주변이 없고 그냥 정신이 없는데 또 하루는 또 나랑 같이 가서 경향신문사 김팔봉 선생이 주필인데 거기 가서 또 취직해달라고. 그게 평화스러운 때 같으면 내가 신문사 기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신문사들이 다 혼비백산됐어. 서울신문도 4.19 때 불이 나가지고 가건물이었어. 그게. 지금 뭐 프레스센터에 있는 자리가. 근데 공수 선생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나도 뭐 집도 절도 없는데 뭐 다방 나오고 있네. 금방 알았어요. 어떻게 내가 돌아가신 걸 미리 예측했는지. 그 이제 빈소를 조계사에다가 차렸죠. 그런데 얼마나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었어요. 최고의 의장이 그때 아직 선거에 대통령되기 전이니까 얼마나 구상 선생을 무서워했으면 그때 이제 박정희 의장은 미국을 갔어요. 걔네들 만나러 와서 이제 하도 그때 이제 박정희가 좌익이니 이런 말도 하고 그러고 하니까 이제 아마 이제 신임을 받으러 간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조계사에 있으니까 난 구상생 옆에서 심부름하고 있었으니까 조계사에 그때는 핸드폰 같은 거 없을 때 아닙니까? 전화가 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김포공항에서 전화가 온 거야. 박정희 의장이 미국서 도착해서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청와대까지도 오기 전에 김포공항에서 전화하는 거야. 구상. 그래가지고 국장 출연비 냈어요. 그때 이제 혁명 중에 쿠데타 혁명 중이었으니까 국회를 해산해 버렸어요. 군대들이 와서. 지금 서울시 의회에 있는 시청 옆에 있는 그 건물 맞은 국회의사당 문 열어라. 국회의사당에서 우리가 장례식을 치렀고 수일이 끝까지.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공초 선생이 삼청동에서 이렇게 말 타고 소 타고 왔다는 빨개부터 일화도 있잖아요. 근데 이 어른이
거기 빨래꼬리라는 데를 가보셨는데 그냥 혼자말로 그러셨대. 아유, 난 죽으면 여기 와서 묻혔으면 좋겠네. 그 말을 구상이 듣고 박정희 의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나라 땅이 있으니까 그 땅 좀 다오. 공초선생 무덤자리 1000평을 주라고. 1000평. 1000평이면 큰 거죠. 근데 구상생이 큰일 난다. 나중에 1000평, 아무 산속 땅이지만 나중에 뒤에 말이 난다. 100평만 다오. 근데 지금 아주 왕릉처럼 모시고 있어요. 제가 그거 뭐다 관리를 하고 제사도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이제 뭐 난리가 나서 그냥 조계사 앞마당을 맨날 만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돌아가신 분한테 막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깃발이 휴일이까지 펄럭였고 막 쓰고 그러는데 날들아 이제 노산 선생한테 가서 시 받아오라는 거야. 그래서 시를 받아왔더니 조시를 받았어요. 그게 이제 공초 먼 길을 가다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거를 작곡을 누구한테 부탁했냐면은 구상생이 이제 5일장밖에 안 되니까 그 빈소가 조계사 그 대웅전이 그쪽 아닌가. 근데 이제 바우곡에 작곡한 이흥렬이라는 바우곡의 언덕을 아주 그땐 최고의 작곡가였어요. 그분을 모셔다가 이 공초 먼 길을 가다 이거를 작곡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작곡을 집에서 할 수가 없어. 급하게 합창 연습도 해야 되고 이거를 빨리빨리 노래 불러서 장례식 날은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때 뭐다 빼빼하고 나를 여기 풍금 이흥렬 선생님이 풍금 치시면서 피아노 놓고 조계사 대웅전 안에 있는 거 날 여기다 세워놓고서는 풍금을 치시는 거야. 그러면 날들아 따라 부르래.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려부터 콩나물을 많이 먹었는데 콩나물 때가리는 전혀 모르고 또 요새같이 무슨 노래방이 있거나 그래서 한번 트로트라도 불렀으면 되는데 노래를 못하니 그게 뭐 노래를 그래도 그때 따로 불렀어요. 그런 지가 지금 1963년이니까 지금 몇 해입니까? 지금 60년에서 한 2해 모자라죠. 네. 그런데 지금도 나는 그 산소에 가면은 꼭 공초 조가를 부릅니다. 내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공초 조가 이은상 작시 이흥렬 작곡 공초 먼 길을 가다 고독은 그의 지기 공허는 그의 동반자 조용히 입을 다물고 침묵의 법문 외우면서 영원한 미소를 띠고 공초 먼 길을 가다 70년 2년 집착 단숨에 뱉어버리고 해와 달과 별들 빛나는 금모장 세계를 찾아 영원한 미소를 띠고 공초 먼 길을 가다 운무 자욱한 속에 주인은 인 곳 없고
아시아의 밤 시지 조각 바람에 펄럭 일뿐 달려와 빈상을 만지며 선화한 공초를 그리다. 이제 틀린 거. 제가 공소생 돌아가시고 막 나자마자 이 청동이라는 시 잡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돌아가신 날짜가 6월 3일인데 이것은 이 책을 내기 위해서 이게 자유문학사 이름을 빌렸지만 이 책을 낸 출판사는 6월 3일 날 5월 3일자로 등록한 출판사였고 이 책은 7월 30일자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장례식 치르고 나서 바로 제가 이거를 이근배 주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이 제목은 월탄 박종환 선생한테 직접 가서 붓글씨 받고 해서 이런 책도 내고 여긴 뭐 모윤숙, 이은상 뭐 이런 많은 분들이 공초 선생 시도 있고 이렇게 썼습니다. 또 하나는 공초 선생은 생전에 아까 아무것도 안 가지셨다고 했잖아요. 무소유. 시집 한 권을 안 냈어요. 그래서 이 시집은 언제 나왔느냐. 이게 공초상순 시선 첫 작품인데 첫 시집인데 이 날짜를 보면 구상생도 시를 썼습니다마는 이 날짜를 보면 1963년 6월 15일 날 발행됐어요. 그러니까 미리 아마 구상 선생은 이거를 공초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좀 배우려고 이거를 5월 5일 날 등록한 출판사에 부탁을 해서 이걸 만들려고 했는데 공초 선생이 한 열흘 앞두고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생전에는 시집 한 권도 없었던 시인이고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들어진 제가 발행인이 접니다. 주간제고 이거는 공초 선생이 남기신 청동산맥 사인북 중에서 이 보면 이렇게 있죠. 그 글을 뽑아서 내가 출판한 겁니다. 내 돈으로 내가 출판해서 흐름 위에 보금자리 친 나의 영혼. 지금 수일이 빨래골에 가면은 일찍이 때 비석을 세우셨어요. 구상선생이 것도 어디서 돈 났는지 그건 알도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좋은. 나는 전 세계의 시인들이 비석, 제 것도 이제 초가집 한 채 많은 비석들 여기 서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만은 어떤 비석을 봐도 1964년 6월달 일주기 때 거기다 세웠던 그 박고석 디자인하고 여초 김웅영 씨 쓴 그 공초선생 시비 많은 비석을 본 일이 없어요. 나는 세계 제1의 시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거기 수리 빨래골 문구할 때 길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막 뭐 콩밭 무슨 밭 뭐 이렇게 그냥 밭길 뚝길 산길로 해가지고 운구를 했는데 일주기 때 구상생이 공병대 육군 공병대 길 닦는 그 부대가 동원해가지고 거기다가 이거만한 비석을 큰 돌덩어리를 날려야 되니까 그 길을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수일이의 이후로는 참 편하게 잠드셨고 또 공초문학상도 서울신문사가 제정했으니까 서울신문사가 문 닫지 않는 한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증언들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제 건국대학교에서 또 이런 사인북 이런 것도 다 문화재로 앞으로 등록을 한답니다. 등록해야죠. 그리고 또 위대한 시 지금도 또 공초 시집을 또 내겠다는데 후배가 이거 그동안 또 신문 잡지에 발표한 못해 찾아서 그 내라고 내가 시켰고 그래서 더 말할 것도 없이 이 위대한 이 아시아의 마지막 밤 풍경 방랑의 마음 혼무요혼 같은 이런 위대한 지금까지 우리가 소월이나 알고 만해나 알고 서정주나 알고 정주나 알았지만 이제 공초시를 읽어야 할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